평소 궁금했던 게 하나 둘씩 좀 해소되고 있어요. 궁금증이.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뭐를 보냐면 이제 총무원이라든지 종단의 그 행정기구 이쪽은 살펴봤어요. 근데 신도들 쪽은 우리들 얘기. 신도로 와서 보면 제가 이제 종단의 중앙기구가 이제 중앙기구 총무원, 그 다음에 교구본사, 말사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신도의 조직도 그래요. 뭐냐면 중앙신도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저기 조계사 가기 전에 전법회관에 중앙신도에 있어요. 그게 이제 중앙 차원에 있는 신도회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각 교구별로 교구 신도회가 또 다 결성돼 있어요. 교구 차원의 교구 신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사찰 신도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찰 신도회는 아까 말했던 보현회, 관음회 이런 거. 이거 사찰 운영위원회하고는 하여튼간 다른 거다. 네. 그거까지만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태고종하고 비교를 태고종도 얘기해야 되니까. 자, 신도 여러분들 우린 참 그래. 교회를 가면 장로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쭉 있는데 우리도 사실 그게 있어요. 예.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발심, 그다음에 행도, 이거 신도 기본 교육 마치면, 그 다음에 불교대학 나오면 이제 신도 전문 부동, 그 다음에 이제 종단 지도자, 뭐 신도회장 이런 거 하면 선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제가 신도도 원래는 이렇게 품계가 나눠져 있는데 알지도 못한다. 자, 알지도 못한다. 이게 좀 현실이죠. 네. 그냥 30년 다니고 50년 다니도 보살, 어제 왔어도 보살. 우린 그냥 퉁쳐서 다 보살, 그죠? 그냥 남자는 그냥 다 거사, 처사. 자, 태고종 볼게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예, 왜냐하면 같은 종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먼저 특성. 여기는 결혼 생활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분종하는 이유였고, 그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인정한다. 다만 뭐냐면, 모든 스님들이 다 결혼하는 건 아니다, 여기도. 예. 안 하시면, 뭐, 거기 가면 결혼을 의무적으로 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타 등등의 문제, 특히 이제 사찰 소유권의 문제, 재산권의 문제 때문에 아까 조계종에 오면 다 종단에 귀속하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다 가정꾸려 이해하시죠?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 건지. 네.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조계종은 공찰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99%가 그냥 자기 거야. 네, 그냥 자기 거야. 자기 거. 진짜 그냥 자기 거. 내 거. 신도 거 아님 내 거. 아시겠어요? 내 거. 그래서 여기는 개인이 자기 돈으로 창건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개인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99%다. 여기 보면 사사사음 3,492개 중에 여기 사사사음은 3,492개, 공찰은 34개. 예, 이것이. 그래서 특성, 사찰의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창건주의 소유권을 빨간 수를 했잖아요. 절대적으로 보장해준다. 왜? 이거 안 해주면 딴 종단으로 가져도 태고종이 아니는 또 다른 종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계종과는 굉장히 큰 차이 두 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사찰 재산 소유권을 개인 사찰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신도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깊게 보여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 네, 어디가 기도빨 좋아 이런 거로만 보죠. 참.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차이. 아까 조계종은 사부대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인인데 머리를 이렇게 삭발 염의를 안 해. 그럼 그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내 절이 있어. 자기 절이.
그분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교임, 전법사라. 이게 조계종 포교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남녀 그 전법사를 인정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교역자예요. 그래서 이거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는 스님이야. 태고종 스님이에요. 홍가사입은. 자, 차이가 있죠. 일단 머리가 길고 의복도 달라. 그죠? 여기 이분들이 지금 있는 분들이 여기 보면 전법사예요. 전법사. 근데 이분들도 상당수가 자기절이 있어요. 근데 생활하다 보니 삭발은 싫어. 그런데 사찰은 운영해. 아주 그냥 간명하게 얘기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는 육부, 우리는 사부대중에서 출가 자체가 딱 나누지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전법사라 그래가지고 존재해요. 그것도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포교사가 있지만 철저한 제가자예요. 포교사는. 그죠? 자, 그래서 육부중. 그래서 여기는 승려 3위계, 여기 승려가 있고 전법사가 있고 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 그리고 자격 조건에서 보면 여기서도 태고종은 여기는 우리보다 이거나 수행 또는이 아니야. 여기는 수행과 교화. 그 다음에 이 전법사는 수행이 의무가 아니야. 전법과 교화. 다시 말해서 사찰 운영. 이해하셨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962년 통합종단을 만들 때 종원을 만들었고 그 종원을 가지고 갈라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상권 분립이 돼 있어요. 보셨죠? 여기도 상권 분립이 돼 있다. 내용도 같다. 여기도 종정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총무원장이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 이것도 같다. 예, 뿌리가 같으니까 한 집안이니까 기본적인 토대는 같아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사찰재산 소유권 그게 다르고 또 하나 더 굳이 찾는다면 전법사라는 게 있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승정원이라고 자문기관. 이건 진짜 권한이 없는 자문기관. 그 다음에 조계종처럼 원로회의가 있어요. 위에 의논하는 기관, 실무적인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종회. 이렇게. 이것도 거의 같죠. 조계종은 승정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총무원. 거의 여기도 같아요. 뭐 종정 전반을 통할한다. 임기 4년제다. 그 다음에 선거인단에서 뽑는다. 같은 모양새요. 기본적인 구조가. 같은 집안이라 그래요. 같은 집안이라서. 뭐 형제가 싸웠다 그래도 집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여기도 교육원, 포교원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이건 쭉쭉 같으니까 굳이 설명 따로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초심 재신 그 호교원에 상당하는 걸 여기는 호법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법기구인데 여기도 조계종처럼 초심 재심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같죠, 상당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교구 본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종무원, 총무원이 아니에요. 종무원 그래가지고 조계종은 24개가 있는데 태고종은 30개가 있어요. 더 이렇게 세분해서 나눠져 있다라고 권역을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기도 역시 교구본사처럼 교구본사처럼 4년 여러 가지로 같아요. 예, 지방의회 있고 여기도 태고종도 여러 가지로 좀 공통되구나.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또 저쪽은 좀 달라요. 딱 뭐 진각종이나 이쪽 천태종 가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예, 여기도 사찰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본 게 요거를 하려고 지금 마지막까지 쭉 좀 마지막 번을 빨리 왔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종단이라는 게 왜 성립됐는지 부처님법의 해석,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그 해석에 대한 차이를 두고 종단이라는 게 생겼고 현대에 들어갔 그렇게 생겼던 게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융성했으니까 종단도 융성하고 많았고 그런데 조선시대 때 숭의역부를 거치면서 종단이라는 게 사라졌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종단을 만드는 게 조선불교의 꿈이었고 종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근데 그 안에서 일제 강점기에 결혼하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비구대처라는 문화가 이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갈등이 있어서 불교 정화, 그 갈등이 불교 정화 운동이었고, 그 불교 정화 운동을 통해서 비구대처가 공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합쳐졌다가 결론적으로는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분종이 돼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970년 이후에 1980년에 비구대처를 떠나서 커다란 사건이 생겨. 이 사건까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빨리 온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종단의 종명하고 상관없이 모든 종단에 미쳤던 한국 불교의 사건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불교 정화운동을 비구 측에서는 정화라고 하지만 대처 측에선 범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비구 대처가 양쪽에서 인정하는 범난은 바로 이 12.7 범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공권력에 의해서 한국 불교가 혼란에 빠지고 유린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 불자라고 하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어떤 거냐? 자, 뭐 글씨가 많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당시 12.7 범난은 신군부,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 한국말 참 재밌어. 군부가 있고 신군부가 있어요. 군부는 박정희야. 신군부는 누구? 전두환, 노태우야. 새롭게 등장한 군부 세력인 거예요. 그게 신군부야. 근데 신군부가 들어서면 이 국가, 특히 이제 쿠데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차지한 곳에서는 정권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 각 사회에 권위 있고 정통 있는 그 단체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해요. 지지를 받고 싶어해요. 전두환 신군부 역시도 뭐냐면 불교계의 지지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이 또 한국 불교가 신군부가 정당하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를 요구했어요. 그 당시에 총무원장이 월주 스님이세요. 얼마 전에 입작하신. 그런데 월주 스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살펴보면 명분은 그들은 이렇게 썼어요. 신군부의 불교계 정화. 또 정화야. 그래서 뭐냐면 작전명이라는 게 있어요. 45계획이야. 이 45가 뭐냐면 조계사 주소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그 조계사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예요. 그래서 45계획이라는 거고 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한 겁니다. 근데 이 연행한 사람의 숫자가 놀라운 게 아니라 당시 투입된 인력이에요. 놀라실 거예요. 군인과 경찰 32,076명. 놀라운 건 실탄 지급, 전국 사찰 및 암자, 그러니까 이건 종단을 다 떠나서 가는 거예요. 5,731곳을 일제 수색했던 겁니다. 그리고 체포해 왔던 겁니다. 스님들을 체포해 누구를? 종정 총무원장 체포를 해가는 겁니다. 그냥 일반 스님이 아니라. 네. 이게 발단이 됐던 거는 뭐냐면 그 당시 합수단장, 이게 불교계 이게 병폐가 있어요. 투서의 병폐라는 게 좀 있어요. 그 당시에 보시면 국보위에 들어온 투서와 진성서를 토대로 해서 12.7 범난을 준비했대요. 그러면 당시에 주요 투서 승려 이름까지도 현재는 나와 있어요. 자, 당시에 끌려가신 스님들은 어떻게 당했느냐? 당시 이게 강화도 법문사 주지 스님이세요. 정수 스님이라고. 손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스님이십니다. 스님을 손하고 온몸을 묶어 가지고 양쪽에서 사람이 끈을 잡고 이 네 군데 양 손목 동맥하고 발목 동맥에 전기를 테이프로 붙이더라고요. 자,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붙이더니 고문을 하는데 했다는 걸 얘기하라고 인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하니까 전기를 돌리는데 이거 돌리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돌리는데 요만한 나일론 줄을 한 다발 사왔는가 봐요. 사람이 오그라드니까 전기 고문을 받으니까 힘을 쓰니까 새우같이 오그라지는 거야. 사람이 그래도 아니라고 이거 그대로 옮기니까 말이 이래요. 그러다가 물을 여기서 수건을 놓고 물을 코에 들이부으니까 숨이 막힐 수밖에. 이 스님의 제명은 뭐냐면 인기 연예인, 모델, 합창단원과 통정했다. 그럼 이게 사실이면 사실이어도 문제겠지만 사실이어도 이런 일을 당했다면 문제겠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전말은 뭐냐면 요 아래에 있듯이 이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보문사에. 예? 강화도 보문사에 들이닥쳐서 뭐를 발견했냐면 연예인하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야.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사찰에 오면 주지 스님하고 우리도 찍잖아요. 그게 통정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언론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라면 쓰는 그런 언론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7 법난이 발생했을 때 본부장은 노태우 보안사령관이요. 우리가 대표적인 불자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단장은 김충우 보안사 대공처장. 그러면 연행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한번 봐보세요. 전종종 소홍스님, 당시 현직 총무원장 월주스님, 전 총무원장 월화스님, 은혜사, 조계사, 고운사, 법주사, 도선사, 전등사, 상원사, 낙산사, 대각사, 주지 스님들. 알만한 절에 다 주지 스님들. 그 다음에 총무원의 부장 스님들. 네. 를 연행에 간거합니다. 연행에 가서 뭐 시켰는지 아십니까? 사찰에다가 몰아놓고요. 집체 교육을 시켰어요. 교련을 시켰다고. 교련. 좌양좌, 우양우.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고문을 당한 스님들 얘기를 더 해볼게요. 당시 도선사 주지 혜성 스님 얘기입니다. 주먹이나 발로 맞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강목으로 오금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강목을 집어넣고 무릎 누르고 새끼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놓은 상태에서 조이고 잠 앉아 있는 건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원사 주지였던 삼보스님 기름을 먹인 탄광용 갱목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거나 머리를 맞았으며 군합발로 목을 밟히고 물거분을 당하고 제대로 잠을 재우지 않았다. 누구한테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수행자 스님들한테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한국 불교가. 근데 여기서 머리켠 한켠으로 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교회와 기독교와 카톨릭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 거기도 반발했는데 전두환 정권에 동조하지 않았는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반발했습니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12.7 법난이라고 그 다음날 합동수사본부가 발표를 합니다. 계엄사 발표문.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무바로하여 불교계도 자체 정화와 숙정을 기대했지만 자체 정화 움직임과 효과가 없어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하게 됐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색을 합니다. 10월 30일 3일 뒤에 총 1776명을 검거를 합니다. 사찰에 있던 사람들. 그때 명분은 뭐냐면 사찰에 폭력배들이 숨어있다. 전과자들이 숨어있다. 라는 걸 가지고 이 1776명을 검거를 합니다. 근데 1499명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훈방 처리합니다. 작전 투입인원 군대 군인 중에서도 그 유명한 보안사 818명, 경찰 7658명, 군인 23,600명. 전쟁 났습니까? 예, 사찰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들을 상대로. 군합발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한 보름 있다 또 발표를 합니다. 중간 수사 결과.
부정축제 비리자 22명, 폭력배 21명, 배우 조종 및 브로커 11명, 공무원 1명, 참고인 98명. 근데 이 중에 상당수는 한 몇 명은 걸려요. 근데 상당수는 결국은 무죄로 다 끝나요. 그렇게 군인 수만 명이 들어왔는데. 예. 그리고 스님 3명은 삼천교육대로 보내고 스님 30여 명, 그 고위직 스님들을 서울 흥국사에서 아까 말한 승복이 아닌 일반 교련복, 군복을 입혀서 집체교육을 시키십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시 총무원장 스님인 월주 스님은 강제로 총무원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해외로 외유를 보냅니다. 네. 실상 다시 한번 형사조치 상당수가 무죄 판결 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 부정축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정축제 내용에 그 간단한 게 사례가 이거예요. 이거. 예, 이런 것들. 뭐냐면 사찰에서 이게 사회복지법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부정축제라고 그냥 씌우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친화적인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또 심지어 이런 기사를 내요. 이거 당시에 그 칼럼 몇 컷짜리 만화 있잖아요. 이게 요정 대자예요. 룸살롱 대자. 주지 술집이 있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냐면 이게 그 도선사 혜성 스님 얘기인데 이 평택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그 학교를 운영했고 거기 사찰이 아니라 학교의 이사장을 하신 거예요. 스님이.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술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관련은 뭐냐면 그 터가 옛날에 술집 터였어. 근데 그거하고 지금 그 학교 운영하는 거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프레임으로. 왜? 그때 인터넷도 없고 기자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신문에 나면 사실인 거. 다 그런 게 아닌데 예전엔 더 했잖아. 그렇게 당한 거예요. 사실은. 한국 불교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감정과 주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결과는 조금 이따 그 장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건 아까 말한 그 실상 태폐승려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거예요. 책상서로에서 나온 사진 때문에 그런 거. 자, 그네들은 신군부의 목적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은 게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게 정당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당하는데 불교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의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전에 12.7 범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그 월주 스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7이 일어나기 전에 5월 31일 날 신군부에서 종교계에 대한 자율 정화를 하라는 그 공문을 보내요. 국가에서. 그리고 나서는 8월 달에는 우리 여기 엠버서더에 130여 종단 그 대표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정화를 지시해요. 그리고 불교를 부패했기 때문에 정화해지된다는 그 어용 집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 정화는 그 사회 정화다. 여기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새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을 이거예요. 지지한다. 이런 현수막을 들고 어용 집회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월주 스님이 반대했던 거예요. 배경을 이해하셨죠? 당시 총무원장 스님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어떻게 반대를 했냐면 송월주 총무원장이 정부 주도 정화 지시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화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두환 국보위원장의 대통령 취임을 지지해달라는 신군부의 요구를 거절을 해요. 이게 이제 총탄을 맞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당시 기사예요. 종단 운영 자주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월주 스님이 발표하고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시대를 맞아 우리도 사회 정화에 적극 동참하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싶다. 예. 그리고 나선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스님들이 재산을 축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불청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폭언폭력을 하지 않겠다. 사치행위를 하지 않겠다. 상호비방을 하지 않는다라는 자체 기준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을 수만 명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게 12.7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데 왜 불교냐고. 여기 보면 당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사진이에요. 정부에 대놓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안 때린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때린 거예요. 왜? 거기를 때리면 교황청이 가만 안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교회를 때리면 서구가 가만히, 미국이 쉽게 말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예, 타임즈 이런 데 다 실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만만한 거야. 우리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여기서 반성하나. 우리가 힘을 기르지 못했던 건 이게 80년대잖아요. 우리는 1954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비구대처 싸우느라고 힘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계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군부는 뭐냐면 그 당을 만들었잖아요. 창당 작업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우리도 그런 거 느껴요. 사찰은 돈이 많아. 막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들기면 뭔가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총무원을 두들기고 막 이러면. 그랬더니 당시 이제 조계종 총무부장 스님 증언인데 보안사에서는 종단에 돈이 엄청나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끌어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털어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총무원이 재정이 많은 것처럼 외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없으니까 분담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뺏어보니 없더라 이거죠. 자, 안타까운 거. 당시에 그 범난을 끌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주체 세력이 안타깝게도 독실한 불교 신자들. 전두환 노태우는 분명히 불교 신자였어요. 그 다음에 군법사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월주 스님 이게 자칫하면 무슨 일이냐면 이들을 내부 조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17번 내부 조력자. 근데 월주 스님이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근데 월주 스님이 이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게 뭐냐면 책임자들은 신군부를 일으킨 장교들이지 사후 수습을 위해 차출된 불교계 재가인사나 정화중흥회의에 참가한 스님들에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 라고 내부 분규를 막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좀 글씨가 작은데 이게 누구냐면 당시 이제 그 범난을 주도했던 김충우라는 합수 단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주 불교에 대한 오만함도 좀 느껴져요. 여기는 그 12.7 범난의 진실이라는 책이고 한번 이거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읽어볼게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게 끝나고 국가에서 이제 진상규명위원회를 해요. 그때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먼저 하냐면 12.7 범난 사건은 이학봉 전임단장에게 인계받았나 그랬더니 그렇다. 국보위에서 6월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국보위에서 지시가 하달됐을 때 나는 마산 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합수단장 업무를 맡은 것은 9월 1일부터다. 자료 수집은 얼마 동안 했냐. 12.7 범난을 기획하는 거를 그랬더니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 달 걸렸다. 들어온 투서를 토대로 각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 70년대 80년대 그 한국 불교의 문화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에 투서를 해서 공권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투명한 조사를 위해 전창렬 법무관, 양근하 소령 등 불교계 인사를 초빙해 실무 대책반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대요. 제대로. 작전 수행에 있어서 불교의 입장을 고려했나. 조계종 원로 스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다. 아까 그게 월조 스님이 말했던 그 원로 스님들이에요.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그랬던.
당시 불교계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운사파와 조계사파로 나뉘었다. 이거는 비구 대처의 분규가 있었잖아요. 70년대. 근데 끝나고 나선 또 비구와 비구끼리 또 갈등이 생겼어요. 총무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 그래서 이게 조계사 총무원, 개운사 총무원 이렇게 나눠서 싸웠던 데예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만해 스님의 저 조선불교 유신론을 읽었는데 불교계 정화를 강조한 내용이 많았다. 이게 토대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건 조선불교에서 무엇을 바꿀지를 만해 스님은 얘기한 건데 맥락이 전혀 다른 그 정화를 갖다 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진행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불교계의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불교계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투서가 있었다. 범난 이후에도 불교계는 줄곧 싸우지 않는가. 좀 이건 발성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면 1989년 국방부 발표 때 왜 혼자 나왔냐 했더니 노태우 합수본부장은 그때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 계엄하에서 국정감사할 때 얘기해요. 계엄하에서 합수단장을 한 것은 이거 봐요. 개인적 명예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그만큼의 책임이 수반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뒤집어 썼다 이 얘기예요. 화나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참여했던 분이 전창열 법무관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그 12.7 법난에 있어서 주요 참여 인사예요. 근데 이분은 좀 결이 달라. 이분은 불교계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법무관인데 그 봉은사 그 수련회 출신이고 봉은사 그때 수도회 출신이고 서울법대에 나와서 이제 법무관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새로운 종단이 출범에 있어서 불교계를 정화하려 하니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합수단이 수사 자문이나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면 나름대로 불교계에 이롭게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일절 자문도 없었고 관여도 못하게 했다. 근데 이분이 한 긍정적인 게 그 사료로 남아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흥국사에 30여 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수용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그분들을 그 삼천교육 때나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거를 막은 거예요. 아직 생존해 계세요. 자, 결론.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12.7 법난이 신군부 세력이 비우호적인 신임 월주 총무원장과 그 집행부에 대한 신군부와 문공부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12.7 법난에 이거 국가의 입장인 거예요. 정부가 발표해 주기를 12.7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임 월주 총무원장이 신군부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압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국보위에서 문공부를 통해 내린 자율정화 지침을 거부하였고 신군부 측에서 요구한 전두환 장군에 대한 지지 표명도 거부했다. 월주 스님은 조계종단을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으며 불교재산관리법 등 불교계 활동을 제약하는 관련법의 개정 시한을 마련하여 문공부에 제출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2.7 법난을 유발했다라는 겁니다. 자, 좀 일찍 끝났는데 이게 원래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거 동영상을 트는 건 조금 이거 취지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틀어도 돼요? 불기 2560년 10월 27일 36주년이 되는 12.7 법난일이다. 12.7 법난 피해자 가운데 열반에 드신 스님들과 관련적 영가를 천도하는 천조대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다
유명을 달리하신 영가들께서 부처님의 가피로 원왕생 하시기를. 천도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고통스럽지만 오욕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으로 그날을 기념한다. 문경을 한 2만 명을 풀어갖고 2만 명을 풀어갖고 일시에 그저 일망타진을 했다는 것은 전 사찰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 유린이었고 종교 탄압이었다. 그 시대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무고한 소행한 스님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당했다는 것을 그걸 항상 상기하면서 1980년 10월 27일 대체 한국 불교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누군가는 인간의 가장 훌륭한 기능이 망각의 기능이라 했다. 망각. 차라리 잊을 수 있는 기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가 꿈이니 어서 꿈을 깨고 해탈하라 하셨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다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세상 자체가 모두게 뿌옇게 보이고 정말 이거는 불교 역사의 치욕적인 얘기거든. 치욕적인 얘기라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 지금. 시비분별 많은 중생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니 기억이 또렷한 중생은 괴롭기만 하다. 당시 상원사 주지였던 삼보스님은 강원도 횡성 보광사에 머물며 수행 중이었다. 그때 1980년도 10월 27일인데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산사의 적막함과 고요함을 깨운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군복과 가죽 점퍼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었다. 여기 삼보선이냐고 딱 다짜고짜 묻더라고. 당신들 어디서 왔냐고 내가 하니까 아유 행정서에서 왔다고. 간첩이 잡혔는데 내려오다가 간첩이 잡혔는데 스님하고 접선하고 내려올라 하다가 지금 잡혔으니까 스님이 서까지 동행을 해야 되겠다. 그들은 스님이 간첩과 접선을 했다는 진술이 있으니 경찰서에 가서 대질 신문을 해야 한다며 연행했다. 잠바주머니에서 이제 권총을 들이대면서 말을 들으라. 이게 그래서 아니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주지 스님하고 조실 스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실 스님도 다 알고 계시고 주지 스님은 원주 톨게이트에서 연행이 돼 있다. 당시 월정사 재무소임을 보던 원행 스님도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갔다. 구금돼서 조사를 받는 동안 스님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폭행, 협박, 고문이 자행됐다. 고문 기술 짜들만 모여있는 거야. 그거를 자백을 하라 이거라. 자백을 김일성 돈 받아갖고 지령을 받아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걸 받아가고 그걸 지령하면 그거는 바로 간첩인데. 수사는 주로 간첩 행위와 부정축제 혐의에 집중됐다. 북한에 몇 번 다녀왔느냐, 이 오디산 숲속에서 간첩을 몇 번이나 만났느냐, 그리고 비밀 돈 통장이 있으면 내놔라, 또 비밀 아파트 있으면 내놔라. 대통령의 자문 보조화 기관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보위는 겨울 공화국의 서막이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진압한 직후에 발족한 국보위는 시대적 요청이었던 민주화의 불씨를 꺼트리는 행보를 단행했다. 이른바 사회 정화였다. 그때 실제적인 정화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정화위원회 소속 군인들이었다. 사회학 사범에 대한 일제 소탕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전국 사찰 수색이 시작됐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죄도 없이 가서 두드려 맞고 옆에서 때려서 그 비명소리가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끝도 없이 났어요. 그때 가서 맞아가지고 병신된 사람 많고 그거를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12.7 범난의 피해자인 이근우 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매일같이 병원 출입을 하고 있다. 바로 속가에 선 형님인 혜성 스님이다. 아주 회복을 하시가야 돈사에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스님. 그래야 불교 정화, 그 12.7 범난 이것도 다 완성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런 사명이 스님한테 있어요. 아이고. 스님 참. 스님은 비록 육신의 자유는 잃었어도 의식만은 또렷하다.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니오 사바와 천상이 또한 찰나라지만 훨훨 자유롭지 못한 사바의 삶이 안타깝다. 군화발로 그 몸 사람을 눕혀놓고 그대로 막 그 짓밟고 그래서 스님은 이제 그 탈장 그 항문이 터지고 창자가 터져서 필동 중앙대학 부속병원으로 배속돼서 12.7 범난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혜성 스님은 가사장삼이 찢기고 알몸으로 고문을 당해야 했다. 스님은 피눈물로 쓴 옥중 일기를 겨우 남겼다. 보안사 조사실에선 혜성 스님에 대한 수사 내용을 조작했다. 실천 불교의 일환으로 교육과 복지, 포교 사업에 매진했던 혜성 스님을 17억 5천만 원을 횡령한 비리 승려로 날조해 누명을 씌운 것이다. 낮에는 주지, 밤에는 요정 경영인이라는 사실무근의 제목도 혜성 스님을 향한 비난이었다. 어용 언론들이 끝도 없이 불교를 아주 폄훼하는 뭐 누가 술 먹고 어땠다, 어느 스님이 뭐 했다, 어느 스님이 여자를 뭐 했다, 어느 스님이 돈을 어땠다,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별것도 아닌 것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연일 터뜨렸죠. 연일. 언론은 계엄사가 발표한 대로 선정적인 제목으로 불교계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그것을 보고 듣는 국민들, 신도들 어떻겠어요? 불교의 혐오감을 느꼈을 거고 그래서 다 떠나고 지금도 그 혐오감은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승복을 입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승복을 입지 않겠습니다.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은 강제로 했던 부처님과의 고별 선서였다. 스님에게 승복을 벗으라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였다.
출가자에게 최악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성 스님, 삼보 스님을 포함해 총 13명의 스님들이 억울한 오명을 쓴 채 승복을 벗어야 했다. 참혹한 처지가 된 제적 승려들은 날마다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참회와 발언을 거듭 올렸다. 성인으로 말하면 사형선고와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성녀로서. 그때만 해도 12.7이라고 그러면, 제적성이라고 그러면 그 환영을 못 받으니까 아이고 주심 잡고 내가 여기서 묻혀서 그냥 글씨나 쓰자. 당시 제주도 천황사 주지였던 성혜 스님은 하루 수백 장씩 붓글씨에 몰두했다. 정신적인 암흑기에 그렇게 울분을 달랬다. 속으로는 막 울울 끓죠. 그 뭐 아까 말했던 원철 스님도 맞아서 고리태도 죽고, 해성 스님은 끄지떼기로 둘둘 말아가지고 지근지근 밟아가 창자가 터지고, 그때 이제 그 삼보 스님은 삼천 교육대 끌려가서 정말 그 고생 많이 했죠. 한편 국가보호회 비상대책위원회 사후약 1소 특별조치가 있은 후 폭력배와 공갈 사기범, 밀수, 마약사범 등 3만여 명이 검거돼서 이들은 힘든 훈련을 통해서 속죄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람이 정말로 그 육체적과 정신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그 삼척교육대 그건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삼척 사살대라 하든가 그건 사살했으니까. 삼보 스님처럼 삼청교육대로 넘겨지지 않았던 징계 대상자들은 남양주 흥국사로 보내졌다. 자체 순화교육이라 했지만 불교판 삼청교육대라 할 만큼 이곳에서의 생활은 혹독한 수용 생활이나 다름없었다. 복장하고 경계를 여기에 그 많은 승려들을 고승들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잡아 가두고 강제로 낮에는 또 저 공터에서 그 일반 젊은 애들이 하는 군인들이 교육받는 제식훈련을 시키고 PT 교육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스님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해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참선한다고 했지만은 참선이 됩니까 그게? 집단 수용소지. 다만 삼청교육대를 안 보냈을 뿐이지 집단 수용소 같은 데서 100일을 12.7 범난으로 인한 피해를 어찌 수치로 헤아릴 수 있을까?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자기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를 우리가 혁명을 해서 다시 장악을 해서 사회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사회 정화의 명분이었어요. 그 희생양으로 이제 불교 전체를 또 스님들을 청정하게 산다라는 스님들을 이제 희생의 재단에 바쳐버린 거죠.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곳은 국보위 산하 합수단이었다. 지금 와서 뭐 솔직히 따져서 보면은 한 70~80% 대세는 완전히 한번 좀 혼 좀 내야 된다는 쪽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치밀하게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좀 될 텐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조금 많아서 한 20~30%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죠. 12.7 범난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당시 월주 총무원장이 신군부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보위 민원실에 쇄도했다는 진정서는 훗날 단 7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조차 일부는 무고였다. 12.7 범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대통령을 추대하는데 광고로 5대 신문에다가 성명을 내달라고 하더라고. 지지한다고. 대통령을 추대한다고. 그것을 정교 불교원칙에 할 수가 없다.
당시 총무원장이 전두환 장군에 대한 지지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게 불교계 안팎의 중론이다. 월주 스님이 반항을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정부적이었다? 친정부적이었다? 친정부 한다고 저거 반정부 한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죠. 가해를 하지 않았는데 국가에 대해서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1986년 9월 7일 전국 2천여 승려들은 불교 역사상 최고의 반정부 시위를 펼쳤다. 불교 관계 악법 철폐와 자주권 수호, 그리고 무엇보다 12.7 범난이 해명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였다. 12.7 범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한 1988년 12월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으로 12.7 범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불교 범난으로 알려진 불교계에 대한 정화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화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참으로 분신이라 하고 활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난 지금도 후회돼. 명예회복이 안 되니까 뭔가 국가와 역사 앞에 떳떳해야 되겠다 한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서 그래서 활복을 하더라고요. 서울 조계사에서 한 스님이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며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삼보 스님은 헌정 사상 초유의 종교 탄압인 12.7 범난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며 할복을 시도했다. 그런 울분이 삼보 스님 할복하는 그런 마음이 삼보 스님뿐만 아니라 다 있었다 이거죠. 그때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니고 그런 심정이었죠. (12.7) 범난 피해자 중 한 분인 정수 스님이 입적했다. 정수 대화상님의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80년대 군부에 의해 유린당했던 12.7 범난 때 온몸으로 고통을 다 섭수하시면서도 주위 나라가 당시 강화 보문사 주지였던 정수 스님의 죄목은 사음행위였다. 신도들과 찍은 한 장의 기념 사진 때문이었다. 스님을 모셨던 소위 그때 그런 일만 안 당했으면 후배도 많이 했을 끼고 신도들도 더 많이 고생을 했을 텐데 그 이제 안 뭐 억울하다면 좀 억울하죠. 고해의 삶을 버리고 이제 부처님 세계로 가서 살고 싶소. 이 뼈아픈 역사를 불교인이 되면 누구든지 기억을 하고 또 되새겨야 된다. 가장 큰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은 이 12.7을 서서히 지금 잊혀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당했던 사람만 지금 계속 그 고통을 느끼고 뭐 그렇지 안 당했던 사람들은 그거는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한다는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거든 이게가.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12.7 범난 기념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점점 역사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12.7 범난의 진실을 알려야 하기에 두 사람도 마음이 급하다. 회상하고 싶지 않은 가장 불행한 기억 속에 평생을 갇혀 살아온 혜성 스님. 혜성 스님은 12.7 범난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 정신은 또렷하지만 말을 하기도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말이야. 아유. 오래 병상에 누워있던 스님은 이제 도선사로 돌아가겠다며 퇴원을 고집했다. 저 손잡아 주셔야 돼. 다시는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듯 두 눈을 감고만 있던 스님이 눈을 떴다. 스님, 손님이네. 아이고, 스님, 손님이네. 잘 지내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스님 고마십시오. 예, 너무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온몸으로 경랑을 맞는 이 시련 속에서도 스님은 삶의 매 순간이 수행이었고 고행이었다.
해마다 10월 27일은 범난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탈을 확인하는 날이다. 1700년 불교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사건. 이제 누구도 알려하지 않기에 할 일이 더욱 많다. 17개월의 범난 기원관을 짓기 위한 실무가 이렇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십니다. 12.7 범난에 대한 명확한 진실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합당한 피해 보상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우선 12.7 범난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정부가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사건의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범난 사건의 화해를 위한 장이 마련되고 진상 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스리고 뭐 참아오고 뭐 그거는 그래도 내가 전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교의 어떤 그 종교의 힘이 컸지 사실은 그 분노. 안 그래서는 뭐 벌써 죽었지 뭐.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성직자의 삶이지 그 생각을 떠날 수가 없죠. 이래나 저래나 이 길밖에 갈 길 없죠. (36년째) 7년째 맞이하니까 이제 많이 잊혀지고 그러는데 역사는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사명이고 후대의 그 스님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불교가 종교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고 불교가 더 단합을 하고 강한 신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초법적이고 만행적인 이런 그 악행이 역사에 분명히 기록돼야 돼. 이대로 범난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한평생 성부를 미뤄서라도 기어이 이루고야 말리라. 그 후에야 무상한 것, 그 후에야 나의 부처를 만나리.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 토대를 만들고 공장을 쌓여주고 소통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봉은사에 12.7 범난 기념관이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중에 지어지면 한번들 들려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적 사실을 아셨으니까 더 그 뜻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드렸던 건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제 종단에 소속돼서 신행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종단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소위 말하면 기도발 좋은데 소문난데 가서 다니시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종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종단들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조계종이라는 종단은 많이 아는데 그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성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이게 불교 정화운동이라는 사건과 그다음에 12.7 범난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행히 조신 분이 없어서 쌍방과실의 문제는 생기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통은 강의할 때 이런 동영상을 안 틀어드리는데 시간을 일부러 맞춘 거거든요.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맛부분을 막 신도해서 줄인 게 그래도 실질적인 이분들이 이제 많이 입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고 특히 일반인들은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걸 들려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졸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